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몇 달 전, 아니면 몇 년 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지 못했던 순간, 말해야 했는데 입을 닫았던 순간,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던 순간. 그때 왜 그랬지? 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번지는 그 감각, 공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데. 뭔가 찜찜하고 뭔가 더럽고 뭔가 나 자신이 낯선 그 느낌. 그게 뭔지 오늘 같이 얘기해 보려고. 오늘 사연 먼저 읽을게. 사연자 언니는 올해 42이야. 남편이랑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면서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꽃집은 사실 언니 꿈이었어.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적금 깨서 차린 거거든. 근데 요즘 가게 문 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3년 전 일이야. 언니가 회사 다닐 때 같은 팀에 후배가 있었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6살짜리. 조용하고 성실한 애였는데 팀장이 그 후배한테 유독 이상하게 굴었거든. 회의 중에 대놓고 무시하고 보고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지금 생각하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 언니도 알았어. 이상하다는 거.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 팀장이 무서웠고 언니도 그때 팀장한테 눈밖에 나 있던 시기였고 무엇보다 언니 자신도 그 꽃집 자금 모으느라 이 직장 그냥 버티는 중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봤어. 보면서 모른 척했어. 후배가 결국 3개월 만에 퇴사했을 때도 언니는 그냥 밥 먹으러 나갔어. 그리고 언니도 얼마 후에 회사 그만두고 꽃집 차렸지. 근데 있잖아. 꽃집 차리고 나서도 그 후배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특히 가게가 잘 안 되는 날, 아들 재우고 혼자 계산기 두드리다가 문득, 아니면 손님이 없어서 물 주면서 화분 들여다볼 때, 그 애가 회의실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장면이 불쑥 올라와. 언니한테 딱 한 번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대. 남편한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죄야. 당신이 팀장도 아니었잖아. 그 말 듣고 오히려 더 이상해진 거야. 맞는 말인데. 근데 왜 더 허전하지? 왜 이 말이 위로가 안 되지? 그날 이후로 언니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해. 혼자 꽃 다듬으면서, 혼자 문 닫으면서, 혼자 안고 있어. 언니, 나 이 사연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갔어. 왜냐면 이거 되게 흔한 장면이거든. 근데 아무도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해. 다들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작은 일이라고 눌러버리거나. 근데 있잖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이 감각 있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남는 그 찜찜함. 이게 그냥 후회가 아니야. 후회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거잖아. 근데 이건 달라. 내가 하지 않은 일, 말하지 않은 말, 움직이지 않은 그 순간에 대한 거야.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나? 로 번지는 거잖아.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상처라고 불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개념이 생겨난 배경이 좀 흥미로워서 얘기해 줄게. 원래 이 개념은 전쟁 참전 군인들을 치료하던 의사가 발견한 거야.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는 고통이 있잖아. 근데 그게 다 폭탄 소리가 무서웠던 것, 죽을 뻔했던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그때 내가 한 일, 혹은 하지 못한 일이었어. 명령을 따랐던 것,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막지 못했던 것. 그 의사가 이걸 보면서 이건 공포의 상처가 아니라 도덕의 상처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공포의 상처는 무서웠던 것에서 와. 근데 도덕의 상처는 잘못됐던 것에서 와. 이 둘이 완전히 달라. 사연 속 언니가 3년 동안 안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팀장이 무서웠던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기억. 그리고 그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로 번지는 것. 근데 있잖아. 나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언니가 팀장도 아니었고 언니도 그 조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 그건 사실이야. 그 상황에서 언니가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도 맞아. 근데 동시에 나는 언니한테 그냥 언니 잘못 아니야. 로만 끝내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끝내면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언니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다고 했잖아. 왜 위로가 안 됐을까? 내 생각엔 언니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완전히 어쩔 수 없지는 않았다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점심때 그 후배한테 잠깐 옆에 앉아서 괜찮냐고 한마디 할 수는 있었을 거야. 아니면 그냥 눈을 마주쳐 줄 수는 있었을 거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걸 언니 자신이 알아. 그래서 남편 말이 위로가 안 된 거야. 이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언니한테 좋은 신호라고 봐. 왜냐면 이 감각이 있다는 게 언니가 여전히 자기 도덕 감각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이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냥 어쩔 수 없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 근데 언니는 3년이 지나도 이걸 들고 있잖아. 그게 언니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도덕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상처가 더 깊어. 역설적이지?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더 크게 다쳐. 내가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 이미지가 강할수록 그 이미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격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 언니가 이걸 3년 동안 안고 있는 건 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언니가 좋은 사람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은 언니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 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뇌에 자기 평가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멍하게 있을 때 그 부분이 작동해. 그래서 언니가 화분 들여다볼 때 아들 재우고 난 뒤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뇌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해결이 안 된 감정이 있으면 그게 자꾸 그 시간에 올라와. 이게 언니가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야. 그냥 뇌가 그렇게 생겼어. 근데 이 반추가 계속되면 결국 언니를 소진시켜.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 덴마크 철학자인데 인간이 가장 깊이 고통받는 순간은 세상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아와 실제로 행동한 자아 사이에 균열이 생겼을 때라고 했어. 그 균열을 그 사람은 절망이라고 불렀어.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철학자가 이 절망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이 절망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자기한테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런 균열을 못 느껴.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언니가 3년 동안 이걸 안고 있는 건 언니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고통의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언니가 아직 괜찮다는 증거이기도 해. 그리고 또 한 사람, 프랑스 철학자인데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이 말을 나쁜 믿음이라고 불렀어. 나쁜 믿음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야.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도망치는 거. 근데 이게 가혹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해방적인 말이기도 해. 내가 그때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도덕적 상처를 만들었다면 동시에 그 사실이 앞으로 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 내가 로봇이었다면 죄책감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근데 언니는 그때도 선택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 불교 얘기도 잠깐 하고 싶어. 불교에서 죄책감이랑 수치심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을 향하는 거야.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수치심은 나 자신을 향하는 거야. 나는 잘못된 존재다. 로 번지는 거. 언니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때 내가 침묵한 건 잘못됐어. 죄책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이야. 이게 수치심이야. 불교에서는 죄책감은 건강한 참회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해. 인정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건 좋은 거야. 근데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집착의 또 다른 형태래.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도 결국 나라는 존재에 너무 집착하는 거거든. 언니가 지금 필요한 건 수치심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못했어.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혹시 언니도 이런 장면 있어?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22살짜리 언니. 새벽 2시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상한 상황인데 알바생이 뭘 어떻게 해. 그냥 고개 숙이고 계산만 했어. 손님 나가고 나서 혼자 남은 편의점에서 괜히 진열대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내가 뭐라도 했어야 했나? 아니면 학부모 단톡방에 있는 38살 워킹맘. 누군가 특정 아이 험담을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우리 아이 친구거든.
이상하다는 거 알아. 근데 그 단톡방에서 혼자 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 그냥 일십했어. 그날 밤 아이 재우고 나서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 대화방이 생각나는 거야. 아니면 50대 간병인 언니,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동료가 어르신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봤어. 명백히 잘못된 거야. 근데 그 동료가 오래된 직원이고 언니는 아직 수습이야. 그냥 못 본 척했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보다가 그 어르신 얼굴이 떠올라. 이거 다 같은 거야.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관계도 다른데. 다 같은 거야. 옳은 줄 알면서 하지 못했을 때 남는 그 감각. 그럼 언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이거 처방전이 아니야. 그냥 내가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꺼내는 거야. 안 맞으면 다른 거 해봐. 첫 번째, 그 감각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거야. 지금까지 언니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찜찜하다, 이상하다, 루 안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름이 생겼어. 나는 지금 도덕적 상처를 안고 있어.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한 행동 사이의 균열에서 오는 상처.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름이 없으면 이게 그냥 나 자신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이름이 생기면 아,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생긴 특정한 감각이구나. 이게 나 전체가 아니구나. 가 돼. 그게 생각보다 많이 달라. 두 번째. 그때 언니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나눠보는 거야.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어떤 것들은 우리 권한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걸 구분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언니,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 팀장의 성격, 조직 문화, 언니 자신의 경제적 상황, 그 후배가 어떻게 될지. 이건 언니 권한 밖이었어. 근데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 점심에 그 후배 옆에 잠깐 앉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괜찮냐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아주 작은 것들.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언니를 더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언니가 지금 자기 자신을 통째로 정죄하고 있잖아. 근데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언니가 짊어지면 너무 무거워. 그건 내려놔도 돼. 그리고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달라질 수 있어. 세 번째, 유대교 전통에 테슈바라는 개념이 있어. 돌아섬이라는 뜻이야. 이게 단순한 참회가 아니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야. 네 단계. 그 전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테슈바가 뭔지 알아? 똑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거래. 언니가 3년 동안 그 후배 얼굴을 안고 있는 게 어쩌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 있어. 다음에 비슷한 장면이 오면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는. 그게 그 후배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어. 지금 와서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것보다 다음 사람한테 다르게 하는 것. 언니, 꽃집에도 사람들이 오잖아. 언니 아들 학교에도 사람들이 있잖아. 그 다음 장면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언니는 이미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 찜찜함이 어떤 건지. 그래서 다음엔 달라질 수 있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 덕이란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언니가 침묵했다는 사실이 언니가 덕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야. 그 순간 덕스럽게 행동하지 못한 거야. 그 차이가 커. 나는 나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그 순간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부터 조금씩 길러갈 수 있어. 덕은 연습이거든. 사연 속 언니한테 직접 한마디 하고 싶어. 언니, 꽃집 문 닫고 혼자 그 얼굴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됐어? 3년이잖아. 그거 혼자 들고 있느라 얼마나 무거웠어. 근데 있잖아. 그 무게가 언니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그냥 어쩔 수 없었지 하고 넘어간 사람은 이 무게가 없어. 언니는 3년 동안 그걸 들고 있었어. 그게 언니가 여전히 자기 자신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게 목표야. 근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나서 내려놓는 거. 그때 내가 침묵한 건 잘못됐어. 그 상황이 무서웠던 것도 맞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었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에서 달라지는 거. 언니는 이미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어.
3년 동안 그 얼굴을 잊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야.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야. 옳은 줄 알면서 하지 못했을 때 남는 그 찜찜함은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언니가 아직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증거야. 근데 그 감각을 수치심으로 바꿔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데 쓰지 말고 다음 장면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연료로 써.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양양쌤 혼자 만드는 채널이라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힘이 돼.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언니. 양양.